금융론 갑시다. 5개 아니면 6개 이 정도 출제되는 건데 별로 내용이 어렵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이 다 거의 노출되어 있는 거니까 금융론에서 나오는 거는 다 득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금융 그러면 토지 금융도 있고 주택 금융도 있어요. 근데 보통 부동산 금융은 주택 금융이 주를 이루니까 그냥 주택 금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주택 금융도 무주택 서민들이 대상이 되는 자금 조달이 있고 또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무주택 서민이 대상이 된다. 주택 소비금융 그리고 저당권 설정을 해서 대출이니까 저당대부를 하고요. 건설업자가 대상이 되는 자금 조달은 주택 개발을 촉진하는 공급자 금융이니까 개발금융 또는 건축대부라고도 하는데 이 특징이 비교가 돼야 돼요. 무주택 서민들이 대상이 될 때는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간 자금을 차해주고 금리도 아주 싸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저리로 대출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대출을 일시불로 실행합니다. 일시불로 대출을 하고 상환은 장기간 10년에서 30년까지 매달 나누어서 분할 상환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저당대부는 이렇게 일시불 대출의 분할 상환이에요. 근데 건설업자가 대상되는 건축대부는 자금 조달 규모가 크니까 기간도 건축공사기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금리도 아주 높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단기 고리로 자금이 조달되고 대출을 일시불로 실행하지 않아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 단계별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상환은 분양대금에서 일시불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당대부하고 건축대부의 특징을 좀 비교를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은 크게 지분금융과 교재에 없어요. 이거 적으셔야 돼. 지분금융 그리고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이렇게 나눕니다. 지분금융은 지분이나 뭐 주식이나 증권이 같은 편이니까 지분금융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해 오는 겁니다.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건 이걸 지분금융이라는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죠. 주식 발행을 통해서 투자 금액을 확보하죠. 그죠? 그리고 또 신디케이터, 주식 발행을 통해서 개발 자금을 확보합니다. 신디케이터 중에서 소규모의 신디케이터를 조인트 벤처를 한다. 그지? 이것도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신디케이터의 일종이니까 그지? 그리고 기업에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때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죠. 유무상증자 이것도 대표적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입하는 간접투자 펀드가 있습니다. 그지? 이것도 역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대표적인 지분금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채금융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인 부채를 끌어오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 빚을 진다 이 말이죠. 그지? 우리가 금융권에서 돈 빌릴 때 저당권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하죠. 저당금융. 그리고 또 신탁 정서의 신탁 수익권에 저당권을 쓰고 자금을 차입하는 신탁금융. 다 저당 설정을 통해서 자금을 차입해 오죠. 그리고 MBS, 주택저당증권이라는 MBS라든가 ABS도 전부 부채금융을 대표하는 상품이죠. 그죠? 그리고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있죠. 그죠? 주택상환사채. 이거는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거가 대표적인 부채금융이죠. 그지? MBS에 어떤 게 있죠? MBS에는 MPTS, MBB, MPTB, CMO 이런 게 있죠. 이 전부 다 부채금융입니다. MBS에 해당하는 건 전부 부채금융이에요. 이 MBS나 ABS가 가장 대표적인 부채금융을 대표하는 상품이고요. 신디케이터나 부동산 투자에서는 대표적인 지분금융에 해당해요. 그리고 메자닌 금융은 이제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가 그리고 주식 전환 사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부 다 이제 지분금융, 신주,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지분금융이죠. 그걸 또 사채로 전환해서 인수하는 조건부로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차입하니까 부채금융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주식 전환 사채도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했으니까 지분금융. 그걸 사채로 전환해서 또 자금을 차입하니까 부채금융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죠. 자, 이 부동산 금융의 종류는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문제를 낸대요. 물론 작년에 한 문제 나왔어요.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사례가 몇 개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한 문제로 나왔으니까 그지? 올해 또 나올지 그거는 몰라요. 모르는데 무조건 이거는 2년에 한 문제 고정적으로 출제하는 영역이에요. 금융의 종류를 묻는 거는. 그러니까 사례를 좀 익혀가지고 당연히 지문으로 등록할 수도 있으니까 그지? 사례를 익혀놔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그럼 금융기관은 차입자에게 이자율만큼 이자를 받아내서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차입자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이자율만큼 이자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자율을 정해서 금리 정을 해서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 또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아가는지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상환 방법이. 교재에 저당 대출 제도라고 되어 있죠. 저당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저당 앞에 주택이란 말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주택 저당을 줄여서 저당. 영어로는 이제 모기지라고 합니다. MORTGAG T가 묵음이니까 빼면은 모기지인데요. 그러니까 모기지는 주택의 저당권을 설사하고 자금을 융통해 온다 이 말이야. 우리 돈 빌릴 때 구입하는 주택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죠. 그리고 그 주택의 담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저당권을 설사하고 자금을 융통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걸 주택의 저당권을 설사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 그걸 모기지 또는 주택 저당이라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대출 제도에서 금융기관이 금리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금리 적용 방식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상환 방식을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최근 상환 방식 가지고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뭐 변동이자율 방식에 가변이자율, 조정이자율 쭉 뭐 기타 상환 방식도 나오고 그리고 금리 적용 방식에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실제 아주 중요한 거다 지금 하는 거는 금리 적용 방식이 한 문제짜리, 상환 방식도 한 문제짜리, 두 문제짜리가 지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빈약하게 돼 있으니까요. 메모하시려면 메모하시고 뭐 아무나 봐요. 금리 적용 방식은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 고정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변동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인데 이 고정이자율 제도는 금리가 한번 책정되면 대출기간 동안에 금리가 변화가 없이 고정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만기까지 금리가 유지되는 겁니다. 인플레가 생기든 안 생기든 금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방식이 고정금리 방식인데 고정이자를 적용했을 때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을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니까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싼 이자를 받으니까 손실이 초래되는 거예요. 근데 차입자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싼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차입자가 이득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금융기관인 대출자가 자신의 손실을 계속 떠안고 가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든 차입자에게 전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 방법이 이제 인플레가 생겼을 때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약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변동금리야.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약정한다는 뜻이죠. 그게 변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변동금리는 대출 후에 인플레가 생기면 당연히 금리를 인상해서 이자를 더 받아내겠죠.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대출했을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변동금리예요. 그럼 이 변동금리는 대출자입니다. 차입자가 아니고 첫째, 대출자를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보호하는 수단이다 이 말이야. 금융기관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융자 방식이 변동금리다 그런 뜻이네, 그지? 그리고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말은 금리를 계속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해서 금리가 변화되느냐? 자, 변동금리는 금리를 책정할 때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추가해서 금리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금리는 주로 양도성 예금증서 CD금리라든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코피스 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CD금리는 3개월 단위로 변해요. 그리고 코피스 금리는 주로 6개월에서 12개월 단위로 한 번씩 변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3개월이나 6개월, 12개월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되는 거지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이제 신용을 평가해 가지고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가상금리가 되겠죠. 근데 이 가상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해 가지고 기준금리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3%를 추가하기로 약정을 했죠.
그럼 대출 후에 아무리 신용의 변화가 오더라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기준금리가 3개월 단위로 주로 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되는 거지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이렇게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 포인트 자 대출 시점에서 볼 때 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당연히 금리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고정금리는 금리를 한번 책정하면은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해도 금리를 인상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출 시점에서 미리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금리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플레가 반영되는 만큼 당연히 대출 시점에서 볼 때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해가지고 차입자가 대출받은 금리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고정금리로 4%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근데 시장금리가 상승해가서요. 시장금리는 6%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6%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4%싼 이자를 주고 있는 셈이죠. 그때는 계속 4% 이자를 줘야 되겠지. 그 이자는 그냥 기존 4% 이자 주는 걸 계속 유지해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시기는 기존 용자를 계속 유지해 가라 이 말이야. 싼 이자 4%를 계속 주라는 뜻이죠. 그런데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차입자가 대출을 4%를 받았다. 근데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해서 시장금리는 2%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시장에서 지금 2%가 적용되는데 나는 비싼 4%를 주고 있죠. 이거 주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지? 다른 금융기관에 나가서 싼 2%를 빌려가지고 비싼 4%를 만기 전에 변제를 하고 다시 융자를 받는 게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해서 대출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낮은 경우에는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하고 다시 재융자를 받아라. 그게 유리하다 이런 뜻이네. 그지? 언제나 이게 조기 상환은요. 시장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낮아야만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다. 아니 높은 게 아니고 시장 금리가 더 높다면 시장 금리가 계속 상승해서 시장 금리가 높으면 기존 금리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거고 시장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낮아야만 싼 이자를 빌려서 비싼 이자를 미리 갚는 게 더 아닙니까? 그지? 이런 걸 반대로 이렇게 내는데도 틀린다는 건 참 진짜 참 은행 가서 돈 좀 빌려 써봐야 된다. 알았지? 틀리면 안 돼 이런 거는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고정금리를 적용하면은 고정금리는 대출 후에 인플레가 생기도 금리를 인상을 못하니까 만기까지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변동금리는 인플레가 발생하다 보다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면은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차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적용할 때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으면 몰라도 그지? 상환 능력이라는 게 거의 그렇게 확대되는 게 아니니까 그지? 이자 부담이 가중될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래서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변동금리를 정한다는 말은 이자율을 계속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자율 조정 주기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 근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정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조정 횟수가 늘어나거든요. 조정 횟수가 늘어나면서 인상을 많이 하니까 유리하게 될 것이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조정 주기가 길면 길수록 조정 주기가 길수록 조정 횟수가 줄어드는 거지. 그럼 인상폭이 제한적이니까 당연히 차입자에서는 조정 주기가 길수록 유리한데 이거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조정하는 거니까 이건 대출자 입장에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차입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자율 조정 주기는 대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짧아야만 차입자에게 유형을 빨리 떠넘기겠죠. 금융기관은 조정 주기가 짧아야만 유리해서 차입자에게 유형을 쉽게 증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리 방식은 금리를 정할 때 단리 방식이 있고 복리 방식이 있어.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도 계산되지만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되는 게 복리라. 아셨어요? 근데 복리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할 때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기간 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기간 중에 대출 기간 중에 여러 번 나누었어. 여러 번 이자를 받는 것이 수령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자, 만약에 1년 만기로 그죠? 대출을 받고 연 이율을 1년 만기로 1억을 융자를 받고 연 10%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만기가 1년이라 1년 그지? 그러면 기간 말에 한 번 이자를 받으면 12월 31일 날 가가지고 이자 얼마 받겠어요? 1,000만 원 딱 한 번 수령하는 거다 그지? 근데 이걸 분기당 한 번씩 나눠서 받는다고 가정할까? 그러면 자 3월 31일 날 이자 한 번 받고요. 6월 30일 날 이자 한 번 받고 9월 30일 날 이자 한 번 받고 12월 30일 날 가서 또 이자 한 번 받겠죠. 근데 4번 나눠 받으니까 3월 30일 날 250, 6월 30일 날 250, 9월 30일 날 250, 12월 30일 날 가서 250 이렇게 4번 나눠 받겠죠. 근데 요 마지막에 딱 한 번 1,000만 원 받으나 4번 나눠서 250, 4번 받으나 1,000만 원 똑같죠? 근데 한 번 1,000만 원 받고보다 250씩 나눠 받는 게 훨씬 득이지. 왜 득일까? 3월 30일 날 250 받았죠. 그럼 요때부터 9개월 남아 있죠. 그럼 9개월 동안에 요 250만 원에서 10% 이자가 가산되는 거야. 그죠? 6월 30일 날 250 받았죠. 근데 6개월 남았지. 그럼 6개월 동안에 요 250에서 또 10%만큼의 이자가 또 붙겠죠. 그리고 9월 30일 날 또 250 받죠. 그럼 여기서 또 3개월 동안 10%의 이자가 가산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 중 여러 번 나눠 받으면 먼저 받은 데서 이자에서 이자가 또 붙는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자에서 이자가 붙는 만큼 득을 보는 거죠. 금융기관은. 그래서 이렇게 복리 방식으로 이자를 수령할 때는 기간 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기간 중 여러 번 나눠 받는 것이 훨씬 덜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자 계산 주기가 길어야 좋다, 짧아야 좋다. 짧아야 좋다는 거지. 1년을 주기로 이자를 계산할 보다는 분기당 한 번씩 계산하는 게 좋고 분기보다는 월 단위로 이자를 받으면 더 좋겠죠. 월 단위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면 더 좋고요. 일주일보다는 1일에 한 번씩 받으면 더 좋습니다. 앞에서 받은 데서 무조건 이자가 가산돼 나오니까. 그죠? 이자를 매일 받을 수 있다면 매일 받는 것만큼 좋은 게 없겠지.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계산은 안 하겠지만 물론 보통 월 단위 아니면 분기 단위 아니면 반기로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한대요. 하여튼 금융기관은 먼저 받은 데서 이자가 나오니까 여러 번 이자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만기 유효 총 이자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번 받는 게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금리 적용 방식에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한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지금까지 정리한 데서 금리 적용 방식에서 하나, 그 다음에 금융의 종류를 묻는 데서 2년에 한 번씩 꼭 냅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렸지. 그 원가이자를 갚아가야 되죠. 원가이자를 어떻게 갚느냐. 그 상한 방법에서 한 개 아니면 두 문제가 꼭 나와요. 근데 상한 방법은 이제 고정금리를 정하는 방식이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이 있고요. 변동금리를 정하는 방식이 가변이자율 저당, 조정이자율 저당, 재입상이자율 저당이 있고 또 기타 상한 방법이 그죠? 부분 원리금 상한, 이자 매월 상한, 계단식 상한, 가격 수준 조정 저당, 그리고 포괄 저당, 매수금 저당, 그리고 또 지분 참여 저당, 또 있노? 무이자 저당, 변칙 저당의 종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방법은 한 20가지 되는 상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번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는 때니까 이번에는 변칙 저당의 종류까지도 한 번씩 언급을 해야 되거든요. 한 30분 정도 걸리실 분데 2시 반에 오늘 집에 갈래? 그러기는 싫습니까?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하다가 중간에 끝을 내면 어디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지? 세미씨가 꼭 얘기를 해라. 금리 적용 방식까지 했고 상환 방법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 알았죠? 상환 방법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줘요. 다음 주는 금융론을 다 끝내. 금융론은 한 2시간 남짓 하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그러면 이제 금융론이 끝나면 그 다음 판트가 이제 7편에 개발관리 마케팅 이론인데 개발관리 마케팅은 아직 한 번도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없어요. 3, 4월에 처음 수업을 듣는 거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수업을 나누면 진짜 개발관리 마케팅 이론은 먹통내겠죠. 그죠?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그 개발관리 마케팅 이론까지 다음 주에
나가야 되니까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일단 개발관리 마케팅으로는 다룬 적이 없으니까 예습이 필요가 없겠죠. 그죠? 뭐 뭘 예습해야 될지도 모르잖아. 그냥 가만 놔두고 금융론만 조금 남아있는 금융론 뒷부분만 유동화 제도하고요. 저 당시의 구조, MBS의 종류,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출상품이 모기지론과 주택연금이 있거든요. 그거 두 개 비교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 금융조달 기법의 신디케이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특징들을 조금 한번 점검해보고 다음 주에 수업 오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두 번에 걸쳐가지고 기출문제 저 해설 특강을 해드는데 저게 돈을 주고 들어야 되니까 자꾸 내가 들어라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저거는 듣는 게 좋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방법을 찾아줄게. 합격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합격하면 안 받을게. 대신에 떨어지면 100배 갖고 그런 조건으로 내가 빌릴 수 있게 와라 좀 와서 좀 제발 좀 저 기출문제 특강 정도는 듣고요. 지금 시점에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해결하는 거 외에 없습니다. 진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6월 말까지 지금부터 6월 말까지 1, 2차 기출문제를 구워 삶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6월 말까지 최근에 출제되는 5년 기출문제만 여러분 것으로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죠.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제일 문제 해야 될 게 그거라. 근데 기출문제를 풀어도 잘 안 풀리지 않습니까? 이제?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듣고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해설이 필요한 것도 있고 지금 또 보면 그 원래 산업인력공단에서 가담안을 발표할 때는 A로 발표를 했다가 1번으로 발표를 했다가요.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모두 응답 처리되는 것도 있고 답이 복수로 나오는 것도 있거든. 그런 게 교재에 반영이 안 된 게 제법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그걸 반영을 안 하면 엉터리 답을 외우고 있는 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제? 안 그렇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가급적이면 와서 좀 듣도록 하시고요. 이번에는 투자론에서 절반 정도까지 투자 분석 기법 앞에까지 이번 주 토요일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은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감정평가론까지 책 순서대로 그대로 나갈 테니까 예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투자론의 투자 분석 기법 앞에까지 있잖아요. 그죠? 한 번씩 쭉쭉 풀어보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수요 공급 이론부터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계산 문제는 그냥 뭐 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도 그냥 가만 해설지를 보고 연구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연필로 가지고 풀다가 풀리는 것만 풀어와요. 풀고 안 풀기는 그대로 들고 와요.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알았죠? 근데 한번 이 풀리는 거는 연필로 한번 풀어보고 와야 설명을 듣고 그죠? 완벽하게 여러분 기억에 남으면서 자기 실력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보고 그냥 오면은 따라가기가 더 벅차잖아요. 듣고 나서 그지?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아직 시간만 남았으니까 차근차근 해가지고 조금씩 해서 투자론 투자 분석 기법 앞까지는 한번 쭉 연필로 풀어보고 오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특강은 뭐 토요일 날 뵙고 이번 한 주도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